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하반기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2년 9월 30일 시장 함께 읽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힘드시죠? 힘드실 거고, 직접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기운 내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일단 시장 함께 읽기는 먼저 좀 보고서 먼저 보여드리고, 또 전자공시나 뉴스 좀 체크하고, 그리고 시황, 이제 장 끝나면 시황까지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도주의 탄생이라는 이제 제목의 보고서가 있고요. 요건 한번 읽어 드리고요. 네. 그리고 SFA가 오늘도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나왔고요. 삼성전자. 네. 그리고 삼성 SDI 나왔고, 삼성물산 있고요. A스토리. 그리고 마이크론 오늘 실적 발표한 거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엔터 얘기 좀 있고요. 제작사 생존 게임 이제 드라마죠. 그리고 이제 IBK에서 지금 현재 장세에 대한 또 얘기가 나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내내 너무 힘들었고요. 벌써 금요일인데 정말 힘든 최악의 한 주가 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다음 주 이제 월요일날 쉬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아무튼 제가 기운 내시란 말씀밖에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아무튼 절대 좀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좀 잘 이겨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주도주의 탄생이라고 하는데, 신한금융투자의 김성환 연구원님이 이제 뭐냐면, 결론은 시장보다 주도주를 찾아야 된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70년대랑 비슷하거든요. 미국의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꺾이는.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S&P 500도요 10년간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가세요. 미국도 지난 10년간 랠리를 보이다 이번에 급락했지만, 미국은 불패 신화가 있잖아요. 근데도 미국도 과거에 10년간 못 오른 적이 있어요. 근데 저거 끝나고 나서 그때가 스태그플레이션, 지금과 비슷합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그 후 10년 이상 급등했어요. 꾸준하게 성장하면서. 근데 어떻게 이렇게 미국 증시가 갑자기 바뀌었을까? 그 어려운 위기를 딛고. 이거는 이제 혁신과 창조적 파괴를 행할 기업들이 다수 추진했다. 그 슌페터란 분 아세요? 슌페터는 경제학자가 이제 얘기한 건데, 그 혁신과 창조적 파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분이 했던 건데, 그 창조적 파괴를 행하는 이런 기업들이 다수 출연을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혁신을 이끈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IBM의 PC, 애플의 PC, 스마트폰,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그죠? 인공위성. 우리 삶을 바꾼 회사들이 있잖아요. 삶을 바꾸게 만들어준 그런 기업들이 지금 저 스태그플레이션 이후로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또 스타벅스도 있고 혁신 기업. 지금은 혁신은 아니지만 그런 혁신 기업들이 나와서 세상을 바꾼 거죠.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네이버, 카카오가 혁신 기업들이죠. 우리가 사는 환경을 바꿔버렸잖아요. 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는 그런 이제 옛날에 전화해서 주문하던 걸 이 스마트폰 안으로 넣어가지고 우리 삶을 바꿔버렸죠. 이런 이제 혁신 기업들이 나와서 미국 증시를 이끈 겁니다. 근데 미국이 그때 당시에만 해도 70년대에 정말 제조업이 안 좋았대요. 그냥 너무 나태에 빠졌고 혁신도 없었고, 디트로이트 3대 자동차, GM, 포드 이런 회사들, 크라이슬러 이런 회사들이 뭘 했냐면 그냥 연비 좋고 성능 좋은 자동차를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굉장히 좀 디자인이 과할 정도, 출력이 좋고, 연비는 안 좋죠 당연히, 이런 걸 팔았어요. 근데 잘 팔렸죠. 근데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일본한테 잡아먹혔고, 철강전자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포스코,
이런 회사들이 우수한 기술력으로 미국 US 스틸이 정말 유명한 기업이었어요. 세계 1등. 지금은 아니죠. 예. 그래서 1970년대 말 이제 미국이 어쨌든 그런 환경에서 너무나 안 좋았는데 갑자기 빌 게이츠가 나와서 소프트웨어 윈도우를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470배 올랐어요. 좀 상상이 안 가시죠. 스티브 잡스 PC 애플 2 만들어 가지고 개인용 PC 주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뭐 상상이 안 가죠 지금. 물론 그 중간중간 망할 뻔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가장 비관적이던 시기에 다음 40년간을 이끌어갈 주도주가 나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먼 얘기지만, 그러니까 지금 너무 상심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사실 위기는 곧 기회고, 뭐 우리 인류가 살아가잖아요. 인류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계속 이대로 뭐 위기만 있고 영원히 이럴 거 아니잖아요. 혁신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제가 저번에 한번 기억나세요? 그 변양균 씨 책, 한 애널리스트가 쓴 글이 있었죠. 거기도 나와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분을 뭐 경제정책 뭐 고문으로 임명했다는 뭐 그때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 책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죠. 공급혁신, 창조적 파괴. 예.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위기고 뭐든지 안 되고 사람들 소비 줄이고 비용은 많이 들고, 예, 정부도 재정을 돈을 안 쓰려고 하고 통화 정책은 자꾸만 축소되고 그럼 어떻게 성장합니까? 당연히 성장은 죽는데 그래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민간에서 위대한 기업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위대한 기업은 지금 정치 경제 환경으로 봤을 땐 미국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 중심의 환경이 또 나올 텐데 지금 요즘에 흐름 보세요. 미국만 좋잖아요. 미국 강달러 최대 수혜국이 어디예요? 미국이죠. 나머지 나라 다 피해보잖아요. 그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또 혁신 기업이 나올 거고 거기서 우리나라도 나오겠죠. 거기에 연결된 기업들이나 산업에서.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투자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미국 시장을 계속 봐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죠. 예. 그래서 새로운 또 스타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때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좀 낡고 오래됐던 기업들도 경영혁신 통해 가지고 잭 웰치라는 사람이 G에 취임해 가지고 어쨌든 주가를 엄청 올려놨고 IBM, 뭐 포드, 비진, 나이키도 했죠. 그러니까 꼭 새로운 혁신 기업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뭐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이런 기업들이 이런 혁신을 통해서 또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위기를 극복하면 또 한 단계 도약하거든요. 우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보고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 오늘도 빠지고 내일 빠지면 어떨까 이걸 고민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어차피 지금 주식을 우리가 좀 뭐 들고 가야 된다는 상황에서는 다음 주도주가 뭘까를 계속 고민을 해보고 그걸 이끌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공부하면서 그 말씀 꼭 드리면 저 혼자 또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죠? 서로 공부하면서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 예. 좀 그렇고, 예. 그래서 옛날에 이제 반도체도 인텔이 무어의 법칙이라고 18개월마다 2배씩 집적도가 증가한다. 이걸 만들었고요. 그 생산성이 엄청 늘어났어요. 경제를 발전시켰어요. 비용을 낮추고. 인터넷도 시공간을 바꿔버렸잖아요. 그잖아요. 아니 우리가 누굴 만나러 가야 돼요. 어떤 계약서를 쓰거나 요즘 보세요. 전자계약서 다 쓰죠. 그 사람하고 내가 안 만나도 돼요.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걸 만든 게 뭐죠? 사실 인터넷이죠. 모바일 폰, 스마트폰. 스마트폰은 그런 걸 더 가속화시켰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어쨌든 되게 힘든 구간이죠. 뭐 수요는 강한데 공급망 이슈 그리고 물가 오르고 이런 것들을 없애는 방법은 개선하는 거는 일단 설비 투자를 많이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유의미한 해결책은 맞지만 산업혁명 시대의 해결법이에요. 구닥다리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냥 공장 짓고 막 이런 것만 하는 거. 두 번째는 기술력. 예를 들면 자율주행 같은 거. 로봇, 자율주행차, 드론. 그러니까 UAM, 우주. 뭐 많죠. AR, VR. 예, 또 태양광. 예, 뭐 이런 것들. 뭐 클라우드. 뭐 되게 많아요.
이런 기술 혁신이 생산성을 개선시키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사이클 어떤 게 될 거냐. 그래서 제조업 위주로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소프트웨어 위주였죠. 플랫폼. 그러니까 지난 10년간은 플랫폼이 주도하던 시대인데 이거보다 이제 제조업이다. 그래서 어떤 게 될까? 반도체. 저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왜냐면 반도체는 아니 뭐 이 절대적이라는 표현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반도체는 모든 산업에 다 들어가잖아요. 저게 없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중국을 막는 거고, 그다음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다 동의하실 거예요. 또 소재, 핵심 소재, 뭐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부터 해서 정말 많은 소재가 있죠. 우리나라도 소재 기업들이 커지고 있죠. 그리고 로봇, 인공지능, 이게 앞으로 엄청 커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 모빌리티, 자율주행으로 가겠죠. 그리고 우주 산업까지. 이건 뭐 몇 개 예시에 불과한 거죠. 이런 데서 혁신 기업이 우리 한국에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시장을 보지만 그거보다 앞으로 고민할 건 결국 주도주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입니다. 과거에 미국이 여기 스태그플레이션 빠질 때인데 S&P 500이 안 갈 때입니다. 10년간. 그럴 때였고, 그 혁신의 결과 엄청난 이 애플 매출과 마이크로소프트 매출입니다. 어마어마하고요. 주가입니다. 이게 몇백 배씩 올랐어요. 대강세장 기간, 그때 화이자, 페덱스, 이때도 얘네들 다 혁신 기업이거든요. 주가가 그냥 레벨업을 하죠. 그리고 80, 90년대 경영혁신, 그때 아마 저도 책을 읽어봤어요. 그 G의 그때 당시 잭 웰치가 썼던 책이 정말 유명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제 논란은 있죠. 뭐 그건 잘못된 방식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주가를 올려놨죠. 델, 애플, 뭐 GE, 나이키 이제 자기가 직접 안 만들고 외주를 준 거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전사적 자원 관리, 뭐 아무튼 많습니다. 이런 경영혁신 통해서 도약을 했고, 그래서 요게 미국 주도권. 원래 이 스태그플레이션 생기고 미국이 요 노란색 선이 미국 중심이거든요. 미국이 꺾였죠. 근데 이 노란색 선이 위로 턴할 때가 혁신 기업들이 이끄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물리적 문제들을 해결해 줄 산업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분이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결핍의 시대다. 이제 물리적 문제들을 해결해 줄 산업이 다음 사이클의 주도주다. 뭐죠? 기후변화,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인구구조 변화, 로봇, 자율주행, 이런 거죠. 그리고 생산성 저하,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율주행, 그 로봇 같은 거. 인류를, 인간의 노동력을 좀 부족한 걸 도와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아마 다음 사이클의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다음 사이클을 주도할 주도주 후보군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이 노란색이 주도주거든요. 저렇게 될 수 있는 기업을, 뭐 지금 어느 기업이다 누가 알겠어요. 이제 몇 년 후에 성과가 나는데 그걸 계속 지금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매일 보잖아요. 보고서도 보고, 신문도 보고, 뉴스도 보고, 그런 거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자율주행 쪽에서 오지 않을까. 가장 큰 그림은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한 게, 자율주행은 자율주행 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쪽에서 뭐 도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SFA는 어제도 한번 보고서 보여드렸지만, 일단 정원석 연구원님은 조금 더 뭐 추정치가 괜찮은 것 같아요. 시장 기대에 부합할 것 같고, 수주 잔고도 많고, 역시 뭐 내용은 비슷합니다. 원래 OLED 디스플레이 회사인데, 장비 회사인데 이제 배터리 회사로 바뀌었죠. 배터리 장비, SK 쪽에 많이 납품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리스크는 환해질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아마 손실이 좀 크게 날 거예요. 단기 순손실. 영업이익은 흑자인데 환율이 너무 올라가지고요. SFA는 저 부분 때문에 조금 영향을, 단기 순이익에선 조금 마이너스가 날 수 있다는 건 꼭 염두해 두시면 좋겠고, 어쨌든 본업은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OLED도 올해 말이나 내년에 이런 신규 투자가 나올 것 같고요. 자회사 SFA 반도체도 수익성 괜찮고, PER 9.5배로
저평가돼 있다 이런 내용이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주가는 정말 많이 빠졌지만 이유가 있지는 않아요. 뭐 특별히 빠질 만한.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번 3분기 실적은 기대에는 못 미칠 것 같고요. 오리지널 공개가 조금 지연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3분기에 뭐 여러 작품들이 일단 많이 되면서 해외 판매 매출이 좀 크게 늘어났다. 그리고 길 피처스를 인수하는데 요즘에 M&A 많이 하죠. 그래서 소년 심판 스토브리그를 만든 좀 알짜 중소형 기업을 하나 인수를 했고요. 예, 목표 주가는 어쨌든 하향하지만 펀더멘탈은 좋아진다. PER도 많이 내려갔어요. 원래 이 회사가 한 40배 넘었거든요. 25배까지 떨어졌고, 해외 판매 비중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출도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분기 실적도 꾸준히 늘어나죠. 이 오른쪽에. 그 다음에 연간 실적 추이도 뭐 역대급이에요. 좋은데 시장은 반영을 잘 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어쨌든 데이터들은 좋아지고 있고요.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석 연구원님은 이제 목표 주가 72,000원으로 하향을 했는데, 주가의 추세 상승은 이제 2021년 1분기부터, 그러니까 23년이죠. 이거 잘못 적었네요. 23년입니다. 예. 23년 1분기부터 추세 상승 가능할 것 같다.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추세 상승이라는 건 꾸준히 오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올해 연말까지는 주가가 좀 뭐라 그러죠? 좀 등락을 거듭하지 않을까.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그럴 것 같고, 근데 안 좋죠. 지금 뭐 데이터도 안 좋고 스마트폰 판매량도 급감하고 서버도 몇몇 업체 제외하면 투자 금액 하향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재고 축소 시작됐고, 고객사들이 주문을 안 받아요. 안 받고 오히려 줄이고 있어요, 주문을. 예, 그리고 3분기 영업이익은 이렇게 환율이 높은데도 이익이 오히려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D램 낸드 모두 다 단가가 15% 정도 하락할 걸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도 안 좋아요. 예, 가격은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추세 강화, 달러 강세 이런 것들도 부정적이죠. 예. 그래서 지난해 전고점이 96,800원인데 지금 무려 46%나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 주가 올해 실적 PBR 배수는 1.07배입니다. 현재. 그래서 금융위기 수준이고요. 예. 리만 사태 때보다 더 낮아요. 그때가 1.17배거든요. 그래서 평균 배수는 1.09배입니다. 이거를 하회하고 있어서 싸고, 역사적 최저점은 중국 신용위기 터졌을 때거든요. 이때가 0.94배인데 이걸 적용을 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최악이에요. 그냥 진짜 사만전자 그럼 가는 거고 46,300원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이건 진짜 극단적인 거죠. 정말로 최악의 상황이고, 예. 그리고 동사 주가는 그 역사적 최저점까지 가정하면, 예, 요게 전제 조건이에요. 간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올라가려면 이런 것들이 올라가요. 전 세계 유동성 증감률. 금리를 이제 더 올리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ISM 제조업 지수가 올라가야 됩니다. 예. 근데 미국 금리 인상은 언제 끝날 거냐? 내년 1분기에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도표에 따르면 내년 1분기가 마지막 금리 인상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유동성은, 중국은 돈 푸는데 미국 때문에 어쨌든 유동성은 하락하거든요. 내년 1분기에 미국이 인상을 중단해버리면 글로벌 유동성은 좀 풀리겠죠.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는 저 미국 정책금리 따라간대요. 그러니까 정책금리가 꺾이면 ISM 제조업 지수는 올라가는 거죠. 반비례.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1분기 중에 회복이 되기 시작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내년 1분기에. 예. 그러면 업황은 내년 3분기. 왜냐면 이런 것들이 6개월 먼저 선행을 한대요. 이런 데이터들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얘네들이 터닝하는 6개월 후부터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먼저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년 1분기부터는 유동성도 증가하고 좀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은 재고가 너무 많죠. 예. 근데 내년에 D램 생산 증가율을 10% 정도. 지금 마이크론은 더 낮췄죠. 이번에 공급 증가율을. 그래서 내년 3분기부터는 업황 회복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상황에서 1분기부터 밸류 배수 회복이 좀 발생을 해서 내년 연말경에 동사의 PBR이
그 1.5배 정도에 도달한다면 동사 주가는 현재보다 40% 정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회복이 되면 평균치로. 근데 적자가 나지 않는 한 내년 주당 순자산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죠? 꾸준히 쌓이니까 그걸로 계산하면 최소 50% 이상 상승률이 예상이 됩니다. 최악의 경우는 12% 빠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매수해서 보유할 때 상승 여력이 훨씬 더 큰 구간이니까 조정시마다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데이터는 다 처참합니다. 스마트폰 뭐 설비 투자, 구글은 오히려 좀 늘리고 있고요. 구글 뭐 여기 보니까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기업들은 조금 설비 투자를 좀 늘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인터넷 데이터 센터 쪽은 설비 투자가 크게 줄진 않고요. 늘어나는 곳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반도체인데, 반도체 이익이 언제 증가할 거냐. 올해 4분기가 4,500억이고요. 내년이 6천억 정도. 내년 이맘때가 아니 그러니까 올해 4분기가 올해 3분기가 한 6조. 반도체만요. 반도체가 9조에서 꺾였죠. 꺾이고 언제 바닥이에요? 여기 내년 1분기가 반도체 바닥이에요. 요 이익으론. 그리고 터닝이에요. 내년 4분기 굉장히 많아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내년 4분기 7조 정도 되는 거죠. 올해 내년 1분기가 이 영업이익의 바닥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돌리겠죠. 그래서 얼마 안 남았어요. 저것만 봐도 거의 다 왔고, 삼성은 뭐 싼 거에 다 누구나 인정하는 거고요. PBR이 여기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유동성이 증가해야 되는데 미국이 금리 인상 좀 멈춰주면 올라가겠죠. 지금 이렇게 떨어져요. 유동성이 파란색. ISM 제조업 지표도 그냥 같이 떨어지는 거죠. 다만 이런 걸 반영해서 지금 역대급으로 싸게 왔다. 1.5 여기 1.5배만 가도 주가는 많이 오를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DI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80만원 유지를 했고요. 이번 3분기 최대 실적 나올 것 같고, 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전기차 배터리 부분이죠. 이게 유럽에서 고객 수주 아직 차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BMW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젠5 배터리가 이제 어쨌든 탑재가 되는데 비싸요. 비싼 모델이다 보니까 경기엔 좀 덜 민감하다. 근데 이것도 모르죠. 사실은 지금 워낙 뭐 그 전 세계 경기가 안 좋은 쪽으로 가다 보니까 차가 좀 안 팔. 그래서 오늘 사실 자동차주들 빠진 거는 차가 안 팔릴까 봐 그래요. 미국에서도 자동차가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삼성 SDI가 유럽 쪽에 매출 비중이 높은 편인데, 유럽 시장은 시간이 지나면 좀 다시 열리겠죠. 왜냐면 지금 전기요금이나 이런 거, 뭐 또 사람들의 소비 여력 이런 게 부족해서 조금 성장률이 둔화되지만, 유럽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부터 전기차를 또 잘 팔던 나라들이니까 좀 유럽의 에너지 리스크만 좀 해소되면 괜찮을 걸로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유럽에 삼성 SDI가 좀 많이 납품을 하니까 주가가 조금 부진했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여전히 뭐 시간이 해결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에 비해서 좀 절반 정도에 못 미치니까 주가도 좀 상대적으로는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시고, 삼성물산은 이제 다울투자증권의 김한희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15만원 제시를 했고요. 신규 수주 전망을 올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긍정적이고, 실적 추정치를 좀 상향 조정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영업이익과 매출액도 다 올렸습니다. 하이테크 이제 주로 뭐 IT 공장이죠. 삼성물산이 또 뭐 삼성전자나 이런 공장들도 수주도 해서 지으니까, 그래서 신규 수주가 올해 상반기에 5.3조 정도. 그러니까 다른 회사랑 좀 다르게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에 물량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안전판 역할을 해주겠죠. 그래서 비주택 부분, 요게 좀 매력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하반기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하이테크 수주를 보통 4.3조에서 6조 하는데 평균 5조 하는데 상반기에 벌써 5조 달성을 했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이제 평택 사업장 또 P4 네 번째 복합동 이런 것들이 이제 계약 금액이 또 증액이 됐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계열사 해외 사업장, 그러니까 미국에도 파운드리 공장 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업인 건설도 긍정적이고, 거기다가 보유한 이 자회사들 삼성그룹의 시총 자회사들 가치만 해도 사실 엄청나죠. 지금 할인율이 64%나 돼요. 요 밑에 있는 게 여기 시총인데, 여기 시총이거든요. 이렇게 시총 추이예요. 이렇게 좀 돼 있죠. 근데 여기 할인율입니다. 이게 높다는 거는 그만큼 가치를 지금 못 받는다는 거죠. 옛날에는 할인율이 20%밖에 안 됐던 적도 있어요. 그때는 지분 가치를 많이 인정받았던 시기인데 지금 64. 좀 과도하게 인정을 못 받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스토리는 SK증권의 남효지 연구원님이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대성공했죠. 킹덤, 빅마우스 이런 것들이 좀 히트를 치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 같고, 올해 이익은 최소 그 전년 대비해서 50% 이상 성장할 걸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 무당이란 드라마를 좀 기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시즌제로 또 될 것 같고, 우영우 이후로 막 주가 막 급등락 하는데, 아무튼 우영우 IP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파생되는 좀 수익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스토리도 뭐 아까 스튜디오 드래곤이랑 비슷한데 이렇게 분기 매출,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데이터로 보면 좋아지고 있고, 이게 우영우를 통해서 웹툰, 뭐 굿즈,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하고 또 게임도 나온대요. 킹덤. 이게 성공하면 또 돈도 받고, 그러니까 IP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잘 만들어 놨다. 물론 이게 돈을 얼마나 벌어줄지 모르지만요. 그게 이제 다른 회사랑은 조금 차별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은 예상보다 실적이 좀 안 좋았고요. 이미 예상은 했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요겁니다. 설비 투자 30% 감소, 실제 장비 투자는 50% 감소. 오늘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올랐어요. D램 공급, 이제 공급 증가율입니다. 이게 5%고 수요는 10% 중반을 제시했어요. 공급이 훨씬 적어요. 내년 공급을 많이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실제 그냥 줄이겠다는 게 아니라 많이 줄여요. 의미 있게 줄인다고 어쨌든 발언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관없이 마이크로는 그냥 줄이겠다. 점유율이 뺏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줄이면. 그런 걸 알면서도 업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재고도 많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 고객사 재고 조정과 내년 수요 회복 전망은 좀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다음 주 아마 발표할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잠정 실적이라 설비 투자 줄일지 이런 거는 안 나와요. 그래서 10월 말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실적 발표하거든요. 그때가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때 뭐 더 과감하게 줄인다는 얘기가 나오면 주가는 또 반등을 해주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구간으로 한번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삼성전자가 뭐 아침에 쭉 빠졌다가요 갑자기 들어 올려 버렸어요. 저 마이크론 영향이죠. 하이닉스도 정말 기록적인 하락을 하다가 저런 요 배경 때문에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감산. 엔터주는 뭐 말씀 안 드려도 그냥 너무 잘 나가고요. 특히 이제 8월달 차트면 카카오 엔터가 되게 잘 나가더라고요. 아이브란 그룹이 있고, 그래서 2위가 트와이스 뭐 이런 그룹들이 했고, 카카오 엔터가 이번 앨범 판매 1등 했습니다. 그래서 좀 판매 순위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이번 9월 달에는 YG엔터, 블랙핑크, SM의 NCT 127이 각각 또 컴백을 해서
긍정적이고, 그 빌보드 차트에 우리나라 엔터 이제 아티스트들이 많이 들어가요. 옛날엔 BTS만 들어갔는데 22년에는 무려 10개, 12개의 그룹이 탑10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미주 지역 소비자의 K-팝 접근성을 높이죠.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겠죠. 미국 사람들이. 앨범 수출도 계속 고성장입니다. 중국이 감소했는데도 성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비아시아 지역으로도 콘서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점도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뭐 JYP가 됐건, 하이브는 참 안 좋았어요. 근데 하이브는 BTS 충격에다가 그때 한번 뉴진스로 이제 좀 올라갔다가 다시 무너져 버리는, 워낙 또 덩치가 좀 크고 시총이 제일 비싸잖아요.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저번에 예전에 한번 보고서 한번 보여드렸죠. 근데 상대적으로 JYP는 안 빠져요. 비용 부담이 제일 적고 본업에 충실하고 포트폴리오 단단하고, 그래서 이런 좀 차이가 일단 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도 그래도 저는 이제 BTS 의존도를 탈피를 해야 돼요. 언젠간. 그 과도기고, 근데 거기서 그걸 메꾸려면 정말 엄청난 또 아티스트를 영입을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지금 있는 아이돌 그룹들이 BTS급으로 커져야 돼요, 사실. 근데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 과도기라서 좀 시간은 걸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작사 생존 게임 참가하시겠습니까? SK증권의 남효재 연구원님이 광고 요금제 출시를 이제 앞당겼죠, 넷플릭스가. 그래서 광고 요금제가 아마 11월에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나오겠죠. 이거 보니까 기억 안 나세요? 그 얼마 전에 나스미디어가 그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남겨져 있었죠. 넷플릭스가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이제 광고가 나올 거예요. 대신에 광고를 보시는 분들은 싼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광고를 나스미디어나 뭐 다른 광고 기획사가 또 만들 수도 있겠죠. 네, 넷플릭스 아마 가입자가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거의 그때 1000만 명 정도였던 걸로 제 기억이 나요. 엄청나요. 광고용으로 아마 갈아타시는 분도 꽤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잘 되면 콘텐츠 투자비가 줄어들겠죠. 줄어들 거라는 걱정 안 해도 되겠죠. 투자비는 또 더 늘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사는 투자비를 줄이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한국 드라마가 가장 메인이죠. 예. 그래서 한국 콘텐츠가 정말 제일 매력적입니다. 이건 뭐 의심 없고, 이게 엔터랑 이게 똑같은 거죠. 엔터, 드라마 다 똑같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형 회사보다 이제 대형 회사가 좋은 게 현금 여력이 충분해서 이제는 진짜 작품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양질의 제품. 그래서 아까 그 스튜디오 드래곤이 그 회사 하나 인수했다고 아까 보고서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소형 제작사는 점점 흡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넷플릭스 주가도 많이 빠졌는데 이제 넷플릭스 빠지다 보니까 같이 빠져버렸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넷플릭스보다도 의존도는 지금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제 제작사 본업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아닌가. 그리고 제작사마다 지금 뭐 디즈니 들어가죠, 또 저기 티빙 들어가죠. 정말 다양한 제품들 많이 만들고 있고 OTT에 의존을 안 해요. 그리고 옛날에 만들어놨던 드라마도 다른 데로 팔고 있고, 그래서 예, 괜찮을 것 같다, 그런 내용이고, 스튜디오 드래곤의 영업이익 성장률이 이렇게 계속 증가할 것 같은데 주가는 안 갑니다. 괴리가 생긴 거죠.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관광업체들 아시죠? 세아제강, 뭐 세아제강 지주, 그 다음에 현대제철, 이런 기업들한테는 좋은 건데, 유정관 있죠? OCTG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원유를 수송하는 파이프, 미국에서 이제 멕시코, 아르헨티나, 러시아에 대해서 폭탄 덤핑 방지 관세율을 매겼어요. 21년 6월부터 조사하고 올해 5월 예비 판정하고 9월에 최종 결론이 났는데, 멕시코가 44, 아르헨티나가 78%, 러시아산은 이제 수입 안 합니다. 거의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러시아도 부과됐고, 21년도 기준으로 미국이 한국보다 더 비중이 높아요. 아니, 멕시코가. 그러니까 우리랑 직접 경쟁하는 거죠. 그 밑이 아르헨티나. 예, 근데 이거를 한국이 대체할 가능성이 있고요. 한국은 관세율이 낮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미국은 에너지 투자도 많이 하니까 유정관 수요가 많아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최종 판결 이후에도 뭐 제소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결과가 뒤집힌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0.25%, 얼마 안 되죠. 나머지 업체들 1.3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관세가 없어요, 그냥. 세율이 낮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한텐 영향 없다. 그리고 그 지금 관광 업체들이 가격을 본격적으로 좀 인상을 하고 있고요. 네, 포스코가 침수 피해 때문에 좀 타격을 받았지만 그로 인해서 여름 공급이 안 돼가지고 관광 수급이 좀 이게 타이트한가 봐요. 이 부분도 관광 업체들한테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세아제강, 현대제철 이런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참고하시면 좋겠고, IBK의 정영태 연구원님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지금 너무나 위기론도 많고 온갖 뉴스가 다 부정적이고 좋은 뉴스 먹히지도 않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국채지수에 이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관찰 대상국. 1년 후에 결정을 하지만 일단 들어가면 될 확률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90조 원의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대요. 여기서 MSCI 선진지수만 편입되면 더 좋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런 좋은 뭐 뉴스도 있고, 환율을 안정화시키겠죠.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 금리 인하 효과가 생겨요. 채권 매입을 하면요, 채권 가격이 오르겠죠. 막 살려고 하니까 채권 값이 올라가면 금리가 떨어져요. 그럼 금리 인하 효과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좋은 뉴스인데 안 먹혀요, 시장에서. 그런 좋은 뉴스를 시장은 잘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좀 모습이라 좀 아쉽긴 하지만 분명히 좋아지는 것도 있거든요, 찾아보면. 근데 온갖 악재밖에 없어요. 뭐 언론에서도 뭐 금융위기 온다, 뭐 유럽발 위기다, 뭐 영국 파운드가 망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 있고, 외환위기에 아픈 기억이 또 생각나기 시작하고. 근데 이게 뭐 위기가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올 수도 있지만 너무 지금은 불확실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극단적으로 너무 막 쏠린 거 아닌가, 마치 위기가 올 것처럼. 근데 현재 가장 큰 위기의 동의는요, 연준이 너무 금리를 빨리 올린 거예요, 예상보다. 근데 옛날에는 연준이 그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미리미리 경기 안 좋아질 것 같아, 몇 달 후에. 그럼 미리 금리 낮추고, 경기 좋아질 것 같은데, 물가 좀 오를 것 같은데, 그럼 미리 금리를 올리는데 작년에 그렇게 안 했죠. 안 하고 이제 뒤늦게 뭐를 하냐면 지표를 보고 뒤늦게요. 그러니까 사실 물가지표라는 것도 예전 수치잖아요. 발표하는 순간 10월 13일 날 발표될 소비자 물가는 10월 지표가 아니라 9월 지표예요. 이미 지나간 지표 가지고 그거 보고 올랐으니까 금리 더 올리고, 그거 보고 낮았으니까 금리를 낮추고, 막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보고 하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경제 주체들은, 주식 투자 참가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날짜만 기다리는 거예요. 날짜 보고 대응하겠다. 그럼 그 전까지는 막 불확실성 때문에 막 급등락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은택 연구원님 뭐 보고서 제가 여기 소개는 안 해드렸지만 그거 잠깐 읽어보니까 KB증권에 지금은 그 주식 투자하시는 사람들은 약간은 미리 예측을 하잖아요. 투자는 미래를 보고 해야 되니까 미래 스토리를 써가면서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기꾼 취급을 지금 당하기 일쑤고, 오히려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이제는 경제학자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나온 데이터 보고 판단을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제 진짜 성견지명이 있고, 학식 있는 걸로 평가를 받는다, 이제 그런 좀 내용의 보고서가 있긴 있더라고요. 지금 뭐 그렇게 지금 시장이 흘러가죠, 사실은. 연준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과를 보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게 참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요, 또 시장이라는 건. 그리고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너무 위기로 보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 이따가 제가 그래프 보면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부도위험 지수도 옛날보다 그렇게 엄청 높지도 않아요. 환율은 이렇게 높은데도 그렇게까지 높은 상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과거 장기적인 데이터를 보면은
어쨌든 좀 미국의 달러가 좀 급등한 상황이지만 자연 이자율 수준에 지금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질 금리가. 그러니까 보통 자연 이자율 이 밑에 있으면 위기가 온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너무나 위기만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그래프를 보고 설명을 해드리면 왜 이렇게 지금 다른 나라가 난리가 나냐, 달러만 강하냐. 이게 미국이잖아요. 여기가 미국이죠. 미국은 기준금리를 이만큼 올렸거든요. 3%. 금리가 이 정도예요. 높죠. 그럼 미국보다 물가가 높은 나라가 어디예요? 영국, 유로존. 여기 두 개가 미국보다 물가 높죠. 그럼 금리를 더 올렸어야죠. 얘는 여기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보다 덜 올린 거예요. 이게 차이가 벌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훨씬 세게 올린 거예요. 물가는 더 낮은데도. 이 차이 때문에 유로화는 약해지고 달러는 엄청 강해진 겁니다. 금리 세게 올리는 국가가 더 강한 거니까. 우리 한국은 뭐 중간에 있죠. 예. 물가도 중간. 예. 그래서 뭐 적당하게 뭐 한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 이게 부도위험 지수인데 낮아요. 이렇게 환율이 높아지는데도. 그리고 이렇게 한 번씩 위기가 왔다고 합니다. 실질 금리와 자연 이자율의 차이인데 어쨌든 실질 그 연준 금리가 자연 이자율보다 높아질 때 한 번씩 위기가 왔대요. 높아질 때마다. 근데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죠. 근데 지금 마치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근데 마치 지금 위기가 오는 것처럼 시장이 또 너무 어떻게 보면 좀 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 않고 좀 답답한 상황이지만 결론은 뭐 그러니까 이분도 사실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100%. 근데 너무 과도한 우려보단 좀 기본적인 우리가 왜 이렇게 시장이 힘들어졌는지 그 내용을 알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달러가 너무 강해요. 긴축 때문에. 미국이 금리 너무 세게 올려가지고 이게 근데 다른 나라는 그만큼 못 올렸거든요. 물가가 높아도 그런 괴리가 발생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결국 물가 꺾여야죠. 그럼 언제 확인 가능해요? 10월 13일.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이거 확인할 수밖에. 보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인데 코스피 이게 아까 CDS 요거 있죠. 이게 부도위험 지수입니다. 낮아요. 이게 예전에 금융위기 때 여기까지 갔어요. 부도 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지금 PBR 보세요. 그때보다 더 낮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한 거지. 이 코로나 때입니다. 지금 너무 과도하다는 거죠. 지금 주가 하락이 그만큼 지금은 절대적인 좀 저평가 구간까지 진입했다. 다만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사람들이 해결이 안 되고 확인하고 하려고 하니까 좀 시간은 걸린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공시 한두 개 있는데요. 그 네오셈이라는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만드는 회사인데 오늘 그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떴고 매출 대비해서는 30% 정도로 꽤 큰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뭐 워낙 지금 반도체 안 좋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네오셈이 아무튼 오늘 공급 계약 체결을 좀 맺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자 매수에서는 그 한글과 컴퓨터 대표이사가 오늘도 샀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장내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금액이 꽤 커요.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4,000원 부근에서 무려 77,000원을 그 77,000주를 장내 매수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 중에서 오늘 나왔던 것 중에 그 미국 상원에서 그러니까 이건 현대차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긴 한데 오늘 주가는 영향 안 줬지만요. 미국 상원 라파엘 워녹 조지아주 상원의원이 IRA 법에 이번에 못 받잖아요. 현대차가 미국에서 아직 전기차 생산을 못하니까 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 2025년까지는 받을 수가 있대요. 미국에서 전기차를 만들 계획이 있거나 지금 이제 공장 증설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발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지아주에 공장 짓는데 현대차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3년 유예하자라는 그런 내용의 그 어떤 법안이 좀 발의가 된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한테는 일단은 만약에 저게 통과가 된다면 되게 긍정적인 좀 뉴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뭐 그 일단 중국 지표는 좋았습니다. 제조업 지표나 이런 것들은 일단 좋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이 끝났고요. 이제 정리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 너무 고생하셨고, 이번 주 2주간 지금 증시가 폭락을 했고요. 지난주에 4%, 이번 주에는 무려 6% 폭락장이 연출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한 달 동안 정말 13% 정말 끔찍합니다. 끔찍한 폭락장이 연출이 됐고, 올 들어서만 3번이에요. 이런 적은 없었어요. 이렇게 1년에 3개월 동안 10%씩 빠진 적이 없었는데, 이번 달 12, 6월에 13%, 1월에 10%, 예, 연달아 3번. 그 후로는 증시가 더 빠지진 않고, 다 반등은 나왔는데, 돌리질 못했죠. 그래서, 지난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건, 이때는 그냥 3개월 딱 맞아버리고 그냥 올라버렸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냥 매번 흘러내리니까요. 이때 금융위기 때 이런 적 한 번 있었거든요. 그냥 두들겨 맞은 적이 있는데 이때도 뭐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이 하락 기간이 기니까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도 너무 안 좋았고, 그리고 근데 놀라운 거는 참 이렇게 보통 이런 장은 외국인이 팔잖아요. 근데 개인만 팔아요 지금. 이번 주에 거의 개인들만 팔았습니다. 개인들이 이번 주에 장 폭락하는데 그 거의 한 3천억 이상 팔았고요. 외국인들은 오히려 주식을 샀어요. 기관도 사고. 그러니까 좀 약간 의외의 현상이 이번 주에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외국인은 주식은 사는데 주로 산 거는 전기전자. 오늘 그 반도체를 많이 샀어요. 마이크론이 감산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키옥시아 있죠. 도시바, 낸드. 여기도 30% 감산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잠깐 제가 봤거든요. 잠깐 보니까 그 키옥시아도 이제 감산 들어가겠다. 메모리 팹 생산 조정 발표. 10월부터 웨이퍼 생산량 30% 감산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하이닉스한테 더 좋은 재료다 보니까 오늘 하이닉스 반등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자동차가 제일 안 좋았고요. 자동차를 좀 많이 팔았어요. 기관은 주식을 샀는데 자동차는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매도를 해서 좀 안 좋았고요. 오늘은 피팅 업체들 좋았고요. 예, 성광밴드 최근에 폭락했다가 다시 반등했고, 강관 업체는 아까 보고서 보여드렸죠. 왜 올라간지 아시겠죠? 그 관세 때문이고, 반도체가 오늘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DB하이텍이 좀 묻혀서 그렇지 물적 분할 중단됐잖아요. 주주분들한테 전 박수를 쳐요. 행동하니까 되잖아요. 그죠? 주주분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물적 분할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감사드리고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토 안 하기로 했죠, 회사에서. 그래서 DB하이텍은 아무튼 뭐 그런다고 주가 올라간 건 아니지만, 예, 아무튼 물적 분할 중단한다라는 성과는 장기적으로 주가에 좋은 요소로 자리매김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뭐 건설기계도 좋았고 조선 쪽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음원 음반주들 와이젠토가 오늘 굉장히 좋았고, 크래프톤 관련주도 오늘 좀 올랐습니다. 게임주 다 좋았어요. 좋았던 것 같고, 영화주도 좋았고, 영상 콘텐츠 전체적으로 괜찮았고, 그러나 오늘 자동차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자동차주들 다 급락해 버렸어요. 그죠? 현대차부터 해가지고, 왜냐하면 미국에서 자동차가 다 폭락해 버렸거든요. 그래 좀 안 좋았고, 2차 전지 섹터도 오늘도 좀 좋지 않아요. 오늘 특히 삼성 SDI가 그동안 좋았는데 오늘은 조금 좀 버텼는데, LG엔솔하고 두 개 다 좀 안 좋았고요. 그리고 화장품도 다시 빠졌고, 뭐 대부분 안 좋았죠. 또 리오프닝 관련주, 여행 이런 쪽들도 대부분 주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관련주들도 오늘 좀 안 좋았고, 지능형 로봇 관련주, 로봇도 지금 이제 오늘 밤에 아마 그 AI 데이 내일인가요? 아마 열릴 텐데, 테슬라 그거 앞두고 미리 좀 파는 것 같아요. 또 제로 노출 때문에. 통신 장비도 좀 빠졌고,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뭐 스마트폰 회사, 뭐 갤럭시 부품주, IT, 뭐 2차 전지,
뭐 이런 쪽에 관련된 섹터들 다 오늘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대부분 안 좋았고, 다만 반도체가 어쨌든 오늘 살아났다는 게, 그나마 이제 오늘 위안거리는 반도체가 어찌됐건 최악에서 좀 뭔가 바뀌려고 하는, 이제 감사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거, 뭔가 최악에서, 이런 점은 그나마 좀 긍정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그냥 오늘도 안 좋아요. 아무튼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면 실제로 뭐 급락장이라고 봐도 될 정도고요. 그나마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게임주가 진짜 좋았고, 게임주, 반도체, 바이오, 일부 바이오 이쪽이 상승을 좀 상승을 좀 보였고, 나머지는 뭐 처참하죠. 오늘도 이렇게 급락 종목이 많습니다. WCP는 이거 아시죠? 원래 이게 그 분리마켓인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공모주 청약 완전 참패했죠. 그러니까 수요 예측 실패하잖아요. 기관들 아무리 대여급이어도 기관 수요 예측 실패하면 공모주 하지 마세요. 공모가보다 훨씬 미치잖아요. 지금 이게 공모가 6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식이 좀 있어요. 제가 알려드렸던 기관 수요 예측이 일단 1000대 1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이제 예고된 하락입니다. 이렇게 수요 예측 실패하면, 흥행 참패하면요, 이렇게 주가 좋은 경우가 없어요. 우리 소카도 있잖아요. 소카도 흥행 참패. 주가 보세요. 공모가 밑으로 하염없이 공모가에서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신규 상장주를 상장하고 나서 투자하더라도요, 수요 예측 이게 좀 결과 안 좋은 거는 안 하셔야 돼요. 그게 사실은 좀 좋아요. 뭐 팁을 드리자면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고, 또 오늘 너무 많이 빠졌네요. 한온 시스템도 유럽 비중이 높다 보니까 실적 부진 우려, 그리고 페노션도 그렇게 올라가더니 또 한 방에 그냥 경기 침체 우려, 영업무역도 그냥, 그러니까 종목들이요 좀 올라가다가도 남아나질 않아요. 예. 그리고 오늘 철강주들 그냥 곤두박질 쳐버렸습니다. 왜? 경기 침체 우려. 중국 지표가 잘 나와도 안 통하네요. 예. 그래서 오늘은 뭐 많은 기업들이 오늘도 하락을 일단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끝없는 하락이네요, 시장이. 2000 포인트도 좀 붕괴될까봐 하는 좀 우려감 때문에, 결국 지금은 개별 기업도 개별 기업인데 시장이 살아나야 되겠죠. 그래야만 뭐 종목들도 좀 의미 있게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때 포스코도 여기까지 빠졌다가 시장 회복될 때 한번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주식시장 자체가 좀 올라와줘야 기업들의 반등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단 아까 제가 보고서 보여드린 대로 너무 시장에 얽매이지 마시고, 시장 당분간 힘들어요. 뭐 이건 인정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세상은 또 바뀝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하락은 멈추고 또 분위기 반전되면 새로운 주도주가 또 나와요. 태조 이방원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뭔가가 나오겠죠. 예, 그걸 계속 우리가 찾는. 또 IRA 이번에 법안 통과됐잖아요, 미국에. 그 법안 통과에서 많은 힌트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보고서 많이 봤잖아요. 아무튼 계속 좀 고민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최악의 한 주 너무 고생하셨고, 내일 그 함께 배우기 10일차에는 그 적정주가 구하는 방법 좀 한번 영상 찍어 놨거든요. 뭐 거창한 거 아닙니다. 뭐 그게 정답도 아니지만, 한번 주식시장이 왜 금리와 물가에 따라서 시장이 왜 폭락하고 폭등하는지를 그 공식을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에 방송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항상 너무 요즘에 장이 안 좋아서 저도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뿐이고, 예, 뭐 저도 힘들죠. 뭐 제가 당연히 안 힘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에 비할 바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든 거 뭐 힘을 좀 내셨으면 뭐 한다는 말씀밖에 제가 드릴 수가 없네요. 예, 아무튼 너무 고생하셨고, 3일 연휴잖아요. 좀 푹 쉬시고 재충전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한 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